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위원 김철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영국의 아일랜드 식민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세 아일랜드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기에 잉글랜드가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를 어떻게 통치해 나갔는지, 그리고 17세기 중엽의 영국 혁명, 18세기에 아일랜드가 노예섬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에 앞서 좀 간단한 지리적인 그리고 명칭적인 혼란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크게 두 섬이 있습니다. 여기 제일 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이 있고 왼쪽에 아일랜드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일랜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일랜드인이고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국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는 크게 세 가지 나라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부분이 잉글랜드, 그리고 왼쪽에 웨일스 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이 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아일랜드 섬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일랜드 섬은 또 두 가지 나라로 분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북아일랜드, 그리고 나머지는 아일랜드 공화국입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UK라는 명칭을 보면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인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 그레이트 브리튼 섬에다가 북아일랜드를 합친 나라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UK가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영국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영국은 4개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란 나라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국기는 아일랜드 국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잘 응축하고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왼쪽에 초록색이 있죠. 그리고 이 초록색은 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을 상징을 합니다. 여기 주황색이 있죠. 이 주황색은 개신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색깔은 평화를 상징하는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일랜드 사람이 백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일랜드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백색보다는 오히려 검은색이 더 유용하다는 점이죠. 이 검은색이 상징하는 것은 노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일랜드의 역사는 문화적으로 검은색으로 인식됐던 아일랜드인들이 백색으로, 백인으로 인정받아 가고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세 이전을 보도록 할게요. 고대 시기에 영국 제도에는 여러 부족이 브리튼 섬으로 이주를 해왔죠. 그리고 기원전 100년경쯤에는 켈트인이 선사시대 마지막 브리튼 섬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일랜드에도 살게 됩니다. 기원전 55년경쯤에 로마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입하게 되고 이 로마의 침입과 더불어 영국의 역사 기록이 시작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원 후 300년 시기에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신화가 아서왕의 전설입니다. 아서왕이 실존했는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실존을 했다면 몰려 들어오는 앵글로색슨족에 대항하던 브리튼 원주민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브리튼 원주민은 켈트족이었을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앵글로색슨족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앵글로색슨족은 기존의 이 부족들하고 섞이지 않게 되고 이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저지대를 점령하게 되고 기존에 살고 있던 켈트족들은 목축을 할 수 있는 이 고지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점은 11세기 윌리엄 1세의 잉글랜드 정복입니다. 1066년에 앵글로색슨 왕 에드워드 고해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프랑스의 북서부 지방에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을 따라서 프랑스에 존재했던 봉건제도가 잉글랜드에도 자리를 잡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11세기에 잉글랜드가 프랑스의 공작으로부터 점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기 헨리 2세는 아일랜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이 아일랜드에는 여러 왕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국들 사이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전의 과정은
과정은 매우 복잡하지만 잉글랜드 왕이었던 헨리 2세가 아일랜드 내정 사이에 개입을 하게 됨으로써 점차 아일랜드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아일랜드 전체의 지배권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헨리 2세의 증손자인 에드워드 1세는 잉글랜드의 북쪽 지역인 스코틀랜드까지 점령하게 되고 1301년부터는 잉글랜드의 세자는 웨일스 왕자라고 불리게 되죠. 이런 상태에서 계속 잉글랜드인들이 아일랜드로 이주하고 식민화가 되어 갑니다.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매우 잘 알려져 있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종교개혁의 핵심은 제국의 언어인 라틴어를 영어 아니면 독일어 이런 토착 언어로 번역하고 환경에 근거해서 신가소통하려는 그런 새로운 개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는 유럽의 인쇄술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잉글랜드 왕이었던 헨리 8세의 반응입니다. 헨리 8세는 기독교적으로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아들을 낳고 싶었죠.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혼을 해야 됐는데 부인이 가톨릭 세계의 최강자인 에스파냐의 군주인 카를 5세의 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종교를 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잉글랜드 국교회라고 불리고 한국에는 성공회라고 알려져 있게 되죠. 잉글랜드가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나서 이 헨리 8세는 주변 지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였던 지역이 잉글랜드 왼쪽에 있었던 웨일스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헨리 8세가 통치하던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질서의 문제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반역죄로 여러 반란들의 문제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1534년에 주교를 보내서 가혹한 정치를 펼치지만 결국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1536년부터 웨일스 합방법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 웨일스 합방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웨일스인들을 잉글랜드인처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의 법과 제도를 웨일스에 이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치안판사, 지방행정관 등 잉글랜드의 통치체계를 웨일스로 도입하고 웨일스의 지역구 의원들을 잉글랜드 의회에 진출시키고 웨일스의 법과 관습을 폐지하고 그리고 영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게 됩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웨일스는 별도의 명칭 없이 잉글랜드 왕국으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가 점차 강화하게 되고 잉글랜드의 개신교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헨리 8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이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통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심사는 아일랜드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웨일스는 아일랜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먼저 아일랜드는 웨일스의 4배 이상의 땅 크기였고 그리고 계려 사용 인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종교개혁은 아일랜드에서 실패하게 되고 아일랜드의 대다수는 여전히 카톨릭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실패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납득이 가는 것이 12세기에 헨리 2세가 잉글랜드를 통치했다고 하지만 실제 통치 지역은 여기 보이는 페일 지역에 한정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헨리 8세는 아일랜드를 왕국으로 1541년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관계는 지배와 종교개혁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명목상에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잉글랜드 국가와 다른 국가고 왕만 공유하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일랜드도 독자적인 우회가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도 독자적인 우회가 있었고요. 하지만 잉글랜드의 영역인 제국 왕위에 통합되고 결합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우회가 다르고 잉글랜드 국가의 외부지만 같은 왕으로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일랜드와 잉글랜드의 관계를 애매한 관계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잉글랜드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이어지게 되는 과정은 조금 더 우연적입니다. 헨리 8세 이후에 엘리자베스 1세가 자식이 없게 되죠. 이 와중 속에 스코틀랜드가 똑같이 개신교 국가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왕이 잉글랜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게 1603년에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인 제임스 1세로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느냐? 역사가 존 엘리엇은
복합 군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도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전혀 다른 나라죠. 하지만 남한과 북한이 민족이라는 단일성이 있는 것처럼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사이에서도 하나의 왕을 섬긴다는 단일성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유대감을 느꼈다. 그것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일랜드의 북동부, 바로 이 지역이 얼스터라고 불립니다. 이 얼스터가 9개 주가 있는데 지금의 6개 주만 독립된 것이 지금의 북아일랜드이죠. 이 북아일랜드로의 플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잉글랜드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플랜테이션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식민지라는 뜻이 있게 되고 두 번째는 사적인 기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식민지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1609년 이전에도 여러 플랜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1609년에 이 얼스터 지역의 플랜테이션은 이전과 다르게 매우 체계적인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플랜테이션이었습니다. 플랜테이션 계획의 핵심 조항은 스코틀랜드인이든 잉글랜드인이든 합쳐서 영국 정착자들이 아일랜드 원주민보다 많아야 한다라는 핵심 조항을 가지고 이 얼스터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람을 옮겨가는 식민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인들을 잉글랜드인들처럼 문명화해야 된다. 그러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전체의 카톨릭 토지 소유 비율이 90% 정도였다면 이 플랜테이션 이후부터는 6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대규모의 성공적인 토지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일랜드로 플랜테이션, 식민화를 해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아메리카 식민지로 진출하는 사람들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로의 식민화 산업이 아메리카의 식민화 사업의 실험실이었다. 제국의 실험실이었다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17세기 중엽에 또 영국 제도에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영국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당구공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구 치면 첫 번째 공이 두 번째 공을 탁 치고 두 번째 공이 세 번째 공을 탁 치죠. 이런 것처럼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갈등이 아일랜드로도 이게 번지게 되고 그렇게 일어난 내전이 나중에 혁명으로까지 발전되게 됩니다. 시장은 또 다시 종교 문제였습니다. 찰스 1세 왕이죠. 잉글랜드의 왕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이자 아일랜드의 왕입니다. 세 나라의 공동 왕입니다. 이 왕은 잉글랜드 국교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매우 독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문화나 종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잉글랜드 국교도를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인들이 믿고 있었던 장로교라는 종교는 종교가 분리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종교를 억압하면 양심에 따라 그 권위에 저항할 수 있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스코틀랜드와의 주교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 비용의 문제죠. 그래서 전쟁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왕은 돈을 쓰기를 원하고 의회는 이 돈을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과 의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 자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의회를 열었다가 다시 또 협의가 안 돼서 찰스 1세인 왕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에서 지게 돼요. 스코틀랜드가 승리하니까 또다시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 의회가 장기 의회입니다. 장기 의회를 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아일랜드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톨릭인 아일랜드가 우리도 편을 잘 쓰면 종교 관용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일랜드가 이 찰스 1세 왕당파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이 군대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를 두고도 또 왕과 의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갑자기 이 찰스 1세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잉글랜드 의회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게 되죠.
다행히도 존 핌을 비롯한 잉글랜드의 주요 우에파 의원들은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서로 대화와 타협은 없게 되고 내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복잡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란 것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갈등이 아일랜드로 번지고 그리고 찰스 1세가 오판을 내려서 이때부터 내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전이 시작되어 갔고 우에파에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불리는 걸출한 군인이자 정치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자 1646년에 찰스 1세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왕과 의회 갈등에서 왕이 지게 된 것이죠. 근데 항복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찰스 1세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일어난 것이 2차 내전이죠. 우에파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1649년에 왕이었던 찰스 1세를 우에파들이 처형을 하게 되죠. 이 전쟁의 본질, 그리고 이 혁명의 본질이 잉글랜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도 함께 연관되어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우에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를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복의 과정 속에서 아일랜드가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인물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에파의 거두인 올리버 크로멜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버 크로멜을 비롯한 영국의 잉글랜드의 우에파가 아일랜드와의 전쟁 그리고 왕당파와의 전쟁을 수행했던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1642년에 모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험법이라는 것은 반란을 진압할 때 돈을 일단 달라.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갚느냐? 나중에 아일랜드 땅으로 줄게. 그 아일랜드 땅은 누구의 것이냐? 아일랜드 반란자들의 땅으로 너네들이 충당한 전쟁 비용을 줄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줘.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같기도 하죠. 누구 맘대로 결정한 것이냐? 잉글랜드 의회 맘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금을 하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정복을 하러 가게 된 것이죠. 1649년 8월부터 1650년 사이에 크로멜 군대가 아일랜드인 수도인 더블린에 상륙하고 9개월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용어로 쓰자면 초토화 전투입니다. 모든 걸 다 불태우고 죽이는 전투죠. 드로이다와 웩스포드라고 불리는 이 두 지역이 상당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크로멜이 초토화 전투를 수행했던 동기는 아일랜드인들이 특별히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가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을 즈음에는 사망률은 15에서 20%,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죽게 된 거죠. 이 크로멜이 아일랜드에서 저지른 학살과 초토화 전투를 역사가 A.J.P. 테일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올리버 크로멜에게 신은 로베스피에르에게 일반 의지였고 레닌에게 프롤레타리아였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신의 이름을 빌어서, 정치적인 이유를 빌어서 아일랜드인들을 학살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나요? 돈을 갚아야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토지를 몰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반란자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이민을 보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카리브해 식민지로 보내기도 하고 귀족들은 상대적으로 척박한 북서부 코나우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탈 이후에 카톨릭의 토지 소유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전 이전에는 50% 이상이 카톨릭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즈음에는 14%까지도 떨어지게 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강력한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죽고 나서 크로멜은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고 이 자식은 혁명 정부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잉글랜드인들이 원해서 다시 왕정이 복고되게 됩니다. 이 혁명이 결국에는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여전히 아일랜드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게 됩니다. 잉글랜드로 오가는 모든 무역이 잉글랜드 선박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를 규정한 항해법이 이전에는 아일랜드를 차별하지 않았지만 왕정 복구 이후 1660년 이후부터는 아일랜드를 차별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일랜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출품이 육류하고 모직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잉글랜드하고 경쟁이 된다는 이유로 수출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육류법이 왕정 복고 시기 1660년대 이후에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사이에서 입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과연 이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토지 수탈이 과연 예외적이었는가를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유럽 대륙에서는 30년 전쟁이라는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잉글랜드 인구보다 많은 지금의 체코에 해당하는 보헤미아 지역에서 약 50%가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토지 소유가 바뀌게 되죠. 바꿔 말하자면 아일랜드에서 일어났던 토지 수탈이 보헤미아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일랜드 맥락, 얼스터 플랜테이션과 합쳐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 아일랜드의 사례는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스터 플랜테이션으로 토지 소유가 90%에서 60%가량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크롬의 토지 몰수로 50% 이상에서 14%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잉글랜드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90%에서 14%까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럽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토지 수탈이었습니다. 굳이 비견될 만한 사례를 찾아보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잉글랜드인하고 에스파냐인들에게 빼앗긴 토지 수탈의 경험과 비견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토지 수탈 이후에 1700년대에 아일랜드가 겪었던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유민주주의가 수립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을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권위와 의회의 권위 둘 중에 누가 더 우위냐라는 것이 이 명예혁명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 명예혁명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스코틀랜드하고 아일랜드에서만 2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혁명이 끝나는 전투가 아일랜드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일랜드인들은 또다시 왕의 편을 들게 됩니다. 1689년 얼스터 지역인 대리포격이라고 불리는 이 첫 주요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690년 덜블린 근방인 보잉강 전투로 인해서 그 명예혁명의 지도자였던 윌리엄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그 잉글랜드 왕이었던 제임스는 프랑스로 피신하게 됩니다. 전투 이후에 그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조약에서 크로멜의 토지 몰수를 공고하게 되고 이러한 토지 수탈의 구조는 20세기 초반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2019년 벨파스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인물이 바로 윌리엄 왕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상징하는 바는 개신교의 지배입니다. 이러한 그 벽화를 그리는 것은 카톨릭들에게 너네들 개신교들에게 지배받고 있다. 우리들에게 지배받고 있다라고 자극하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는 자유의 상징이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명예혁명이 1688년에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차별은 지속이 됩니다. 요약을 하자면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선 인구 구성으로 보면 카톨릭이 80% 그리고 나머지 20%가 잉글랜드 국교도와 장로교로 구성이 됩니다. 1688년 이후부터 기존의 차별이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14%까지 떨어졌던 카톨릭의 토지 소유 비율이 1776년에 이르면 5%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80%에 달하는 인구들이 5%의 땅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또 상업적인 차별이 더해지게 되죠. 항해법, 식민지하고 직접적으로 무역을 할 수 없다. 수출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육류법으로 인해서 소고기나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수출하지 마라고 막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기존의 차별들이 18세기 아일랜드에서도 지속되게 됩니다. 명예혁명 이후에도 새로운 차별들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1699년에 양모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아일랜드는 양모법으로 인해서 양모 대신에 리넨을 주로 얼스터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하게 됩니다. 카톨릭을 시민의 권리로부터 배제하게 되는데 군대에도 못 들어가게 되고 종교활동도 할 수 없고 투표도 할 수 없고 의원도 될 수 없고 그리고 땅을 가지는 것도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법들은 영국의 법이 아닌 아일랜드 법으로 제정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1720년 선언법이라는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법은 영국의 법이 아일랜드를 구속할 수 있게 만드는 법입니다. 영국에서 법을 만들면 이것이 저절로 아일랜드에도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군대의 주둔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상비군이 없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영국의 최대 규모의 군대를 아일랜드에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92년부터 12,000명을 유지하게 되고 1770년부터는 15,000명 이상으로 증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세금을 수취하는 데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개신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 노예의 섬이라는 표현은 역사가 이안 맥브라이드가 2009년에 낸 책에서 부제로 쓴 표현입니다. 이 맥브라이드는 18세기 아일랜드를 종교와 사회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서 노예 같다고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제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의 섬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예라는 단어를 보도록 하죠. 아일랜드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의 권리를 빼앗긴 노예의 처지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인과 노예의 경계는 근대 노예제로 상징되는 검은색이라는 피부색보다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무장을 할 수 있는가, 덕을 가질 수 있는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 정치적인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와 같은 것이죠. 다음 단어로는 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일랜드도 섬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백인입니다. 이들은 아일랜드 섬 안에서는 카리브해의 흑인 노예들과 비슷한 처지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일랜드인들은 이 아일랜드 섬을 벗어나기만 한다면, 물론 사회적 편견은 시달렸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편견을 극복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라는 섬은 노예의 섬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의 아일랜드의 식민화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